조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비, 한 번의 눈빛으로 왕을 공포에 떨게 한 여인 역사 속에 비단 옷을 벗겨진 채 진흙탕으로 끌려가 관노비로 낙인 찍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가장 힘센 남자들이 그녀 앞에 서면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노비가 양반을 두렵게 만든다? 신분이 낮은 자가 신분이 높은 자를 무릎 꿇게 만든다?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계급이 하늘처럼 절대적이었던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대답은 간단하지만 두렵습니다. 진짜 권력은 왕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혈통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혈통은 아무리 짓밟아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불에 탄 대나무가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선 1456년 궁궐 마루에서 피냄새가 차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한양의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고 썩은 집과 공포의 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사육신이 능지처참을 당한 지 불과 며칠이 지났을 뿐입니다. 백성들은 감히 길거리에서 크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벽도 귀가 있고 바람도 입이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능지처참, 인간이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산채로 팔다리를 자르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사지를 찢어 죽이는 것. 그 형장을 지나던 백성들은 토하고 울고 기절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역적의 최후다. 잘 보거라. 궁궐 안쪽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왕족들이 하나씩 끌려 나갔습니다. 역적의 가족이라는 죄목으로. 어제까지 비단을 입고 옥을 차던 사람들이 오늘은 삼벗을 입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때 우유로 씻었던 그녀의 피부는 이제 얼음장 같은 물에 갈라져 있습니다. 한때 옥을 쥐었던 그녀의 손은 이제 역적의 집 마루를 닦습니다. 하늘도 눈을 가릴 만한 비참함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경혜공주, 문종대왕의 둘째 딸입니다. 왕의 피가 흐르는 정통 왕족입니다. 그녀가 태어났을 때 점쟁이는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라를 빛낼 상입니다. 하늘이 내린 복입니다. 그녀가 자랄 때 궁녀들은 속삭였습니다. 천상의 선녀가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저 얼굴을 보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아니, 인간이 잔인했습니다. 운명은 그저 인간의 탐욕을 지켜볼 뿐입니다. 그녀의 아버지, 문종은 재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약했던 왕은 끝내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죽기 전 그는 동생 수양대군에게 어린 아들을 부탁했습니다. 내 조카를 잘 부탁한다. 내 아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나라를 지켜다오. 수양대군은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형님, 걱정 마십시오. 제 목숨을 걸고 조카를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연기였을까요? 역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에는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권력이라는 독은 진심마저 썩게 만듭니다.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12살. 아직 어머니 품이 그리운 나이였습니다. 숙부 수양대군이 섭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충실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은 칭찬했습니다. 역시 선왕의 동생이시다, 훌륭하시다. 하지만 권력을 맛본 사람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더 원하게 됩니다. 더 많이, 더 오래, 더 완전하게. 수양대군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섭정을 하는데 왜 내가 왕이 되면 안 되는가? 나이 어린 조카보다 내가 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은 역적질이 아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한 선택이다.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1453년 개유정난,
역사는 이 사건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수양대군은 어린 왕을 보조하던 대신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그리고 수십 명의 충신들. 그들은 단종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은 조카를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세조, 찬탈자. 역사는 그를 그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아니, 공식 역사는 그를 나라를 바로잡은 성군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속 역사는 다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용이 용을 잡아먹었다고. 세조는 정통성을 지우기 위해 단종의 주변 사람들을 모두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종을 지지하는 신하들은 물론이고 왕족들까지 핏줄을 잘라야 뿌리가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천사 156년 사육신 사건이 터졌습니다. 6명의 충신이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거사 직전에 발각되었습니다. 세조는 분노했습니다. 감히 나를 역적으로 만들려 하다니. 6 충신은 모두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들의 가족들도 죽이거나 노비로 만들었습니다. 삼족을 멸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여자들은 광이나 관노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경혜 공주에게도 향했습니다. 경혜의 남편 정종은 단종을 지지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의심받는 것 자체가 죄였습니다. 정종은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손톱을 뽑고 다리뼈를 부러뜨리고 뜨거운 인두로 살을 찢었습니다. 인정하라. 네가 역적들과 내통했다고 인정하라. 하지만 정종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죽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병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문으로 죽었다고. 경혜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하루 종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떠져 있었지만 영혼은 이미 어딘가 멀리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세조의 명이 내려왔습니다. 경혜를 관노비로 만들어라. 그녀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라. 그녀가 입고 있는 비단 옷까지 벗겨라. 왕족의 표시를 하나도 남기지 마라. 명을 받은 관리들이 궁궐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거칠었습니다. 명이 있으니 거칠어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거칠수록 충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년, 옷 벗어? 빨리 벗지 못해. 한 관리가 소리쳤습니다. 경혜는 천천히 비단옷을 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해서인지 슬픔에서인지 수치심에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셋 다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거친 삼벗을 던졌습니다. 노비가 입는 옷이었습니다. 냄새가 났고 거칠었고 피부에 닿으면 따가웠습니다. 옥실도 내놔, 비녀도, 모든 장신구를 내놓으라고. 경혜는 옥실을 풀었습니다. 귀고리를 빼고 팔찌를 벗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꼭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작고 낡은 나무 비녀. 어머니 소원왕후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준 유품이었습니다. 2년, 그것도 내놔. 이것은 경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나무입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제발. 이것만은. 관리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소중하냐? 그럼 가져가거라. 너의 초라한 노비 생활에 어울리는 물건이겠지. 그렇게 경혜는 궁궐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맨발로 거친 삼벗을 입고 손에는 낡은 나무 비녀 하나만 쥐고. 백성들이 그녀를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무 비참해서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노파가 울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렇게 아름다운 공주님을 저런 꼴로 만들다니. 경혜는 순천 관아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는 관노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부 소유의 노예들.
그들은 평생 자유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비였고 죽을 때까지 노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도 노비였습니다. 화요일에 치욕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아의 관리가 그녀를 노비 처소로 끌고 갔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정부의 소유다. 명심해라. 너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너는 물건이다. 노비 처소는 지옥이었습니다. 축축한 벽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고 집 이불은 벌레가 들끓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쌀겨를 섞은 죽이 전부였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손발이 얼어붙었고 여름에는 더워서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정신의 모욕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마마라고 불렸던 사람이 오늘은 인연이라고 불렸습니다. 어제까지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그녀를 발로 차며 웃었습니다. 야, 이리 와서 마루 닦아. 한 하인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궁궐에서 경혜에게 절을 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녀를 짐승처럼 대했습니다. 빨래 가져가. 가을에서 씻어. 와, 해지기 전에 다 마르게 해. 또 다른 하인이 명령했습니다. 날마다 그녀는 견뎠습니다. 다른 노비들은 속삭이며 그녀를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 봤어? 원래 공주였대. 믿어지지 않아. 저렇게 초라해 보이는데. 그래도 뭔가 다른 느낌이 있어.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녀는 얼음장 같은 가을에서 손마디가 터질 때까지 빨래를 했습니다. 개밥그릇에 남은 찌꺼기를 먹었습니다. 마루를 닦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존재했습니다. 산자를 괴롭히는 조용한 귀신처럼 겨울 새벽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할 때 그녀의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추위에 갈라진 피부가 찢어진 것입니다. 붉은 피가 하얀 눈 위에 떨어졌습니다. 아름답고도 비참한 광경이었습니다. 마치 매화꽃이 피는 것 같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꽃. 다른 노비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우는 소리 하나 안 내지?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미쳐버렸을 텐데. 저 여자, 사람이 아니라 돌인가? 아니면 이미 미쳐서 말을 못하는 걸까? 하지만 한 늙은 노비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노비로 살아온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많은 것을 받고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젊은 노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몰라. 저분은 우는 게 아니라 삼키고 계시는 거야. 눈물을 삼키고 비명을 삼키고 저주를 삼키고 그리고 그것들이 뱃속에서 독이 되어 끓고 있어. 언젠가 그 독이 밖으로 나올 때 세상이 뒤집힐 거다. 젊은 노비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늙은 노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는 아직 어려서 몰라. 하지만 기억해라. 진짜 무서운 사람은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야. 조용한 사람이지. 아무 말 없이 견디는 사람이 가장 위험해. 왜냐하면 그들은 복수를 준비하고 있거든. 하지만 저분은 노비잖아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노비?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분은 노비가 아니야. 저분은 용이야. 지금은 사슬에 묶여 있지만 언젠가 그 사슬이 끊어질 거야. 그리고 그때 하늘이 무너질 거야. 그런데 침묵은 악한 자들을 대담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침묵을 두려움으로 오해합니다. 침묵을 복종으로 착각합니다. 새로 임명된 사또는 그녀의 아버지를 배신해서 지위를 얻은 자였는데 그녀의 노동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영혼을 부수고 싶었습니다. 이 사또 박관원이라는 자는 전형적인 신흥 세력이었습니다. 양반 가문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중인 계급, 그러니까 양반과 평민 사이의 애매한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리했습니다. 세조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는 재빨리 편을 들었습니다. 정보를 빼돌리고 문을 열어주고 반대팔을 밀고 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관직을 얻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양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안했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습니다. 진짜 양반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개천에서 올라온 용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잔인해졌습니다. 더 거칠어졌습니다. 옛 왕족을 짓밟아야 자신이 진짜 권력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연회를 열라고 명했습니다. 동료 관원들을 초대했습니다. 모두가 세조의 공신들이었습니다. 역적을 토벌하고 새 왕조를 세운 영웅들. 적어도 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연회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돼지를 잡고 술을 빚고 상을 차렸습니다. 기생들을 불러 노래를 부르게 하고 악사들을 불러 음악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화려하고 시끄러운 밤이 될 것이었습니다. 시로 저녁이 되자 관원들이 하나씩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새 옷을 입고 새 모자를 쓰고 새 신을 신었습니다. 돈, 냄새가 났습니다. 권력 냄새가 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여흥을 준비했소. 박 관원이 술에 취해 말했습니다. 문종의 딸년이 직접 우리에게 술을 따를 것이오. 어떻소? 통쾌하지 않소? 관원들이 웃었습니다. 시끄럽고 저속한 웃음이었습니다. 하하, 그거 재밌겠구만. 옛날에는 우리가 전현한테 절을 했는데 이제는 전현이 우리한테 무릎을 꿇겠구나. 세상이 바뀐 게 실감 나는군. 한 관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박 관원, 그년이 순순히 따를까? 저항하면 어쩌려고? 박 관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항? 누가? 노비 주제에? 만약 저항하면 매질을 하지. 아니, 더 재밌는 벌을 줘도 좋아. 어차피 이제 전혀는 물건이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들은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계속 고기를 먹었습니다. 계속 웃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빨개졌고 목소리는 커졌고 행동은 거칠어졌습니다. 드디어 박 관원이 하인을 불렀습니다. 가서 경혜년을 데려와 깨끗이 씻겨서 아무리 노비라도 왕족의 피가 흐른다는 게 보여야 재미있지. 하인이 노비 처소로 갔습니다. 경혜는 마루를 닦고 있었습니다. 인연, 사또께서 부르신다. 따라와. 경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하인을 바라봤습니다. 하인은 그 눈빛의 순간 주춤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눈은 노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뭘 봐, 빨리 움직여. 하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경혜는 아무 말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깨끗이 씻었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나무 비녀를 머리에 꽂았습니다. 비록 옷은 누더기였지만 그 비녀만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연회장은 시끄러웠습니다. 취한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사또가 탁제 술잔을 쾅 내리쳤습니다. 더 술을 가져와. 오늘 밤은 마시고 또 마시고 새벽까지 마실 거야.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진실의 순간이 도착했습니다. 하인이 문 밖에서 속삭였습니다. 사또님, 준비되었습니다. 박 관원이 손뼉을 쳤습니다. 좋아, 들어오라고 해.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연회장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삐걱, 삐걱. 오래된 나무 문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비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방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왜 조용해졌을까요? 그녀는 그저 남루한 옷을 입은 노비였습니다. 무서운 무기를 들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뭔가 두려운 것이 들어왔다는 것을. 그녀는 걸었습니다. 저벅, 저벅. 집신이 나무 마루를 밟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군대의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둥, 둥, 둥. 심판의 행진곡. 연회장의 기름기 흐르는 냄새와 그녀가 풍기는 차가운 강물 냄새가 부딪혔습니다. 더럽고 탐욕스러운 것과 깨끗하고 고결한 것이 대면했습니다. 박 관원이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왜 조용해졌지? 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지? 그는 불안을 감추기 위해 더 크게 웃었습니다. 더 거칠게 행동했습니다. 야, 너 왜 돌부처처럼 서 있냐? 술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경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표정 없이. 하지만 그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것 봐라. 박관원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궁궐의 자랑이 이제 거지처럼 보이는구나. 아직도 네가 공주인 줄 아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관계 속한 물건이다. 이해했냐? 여전히 경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그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침묵. 박관원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왜지? 왜 내가 긴장하지? 나는 사또다. 나는 권력자다. 저녀는 노비다. 내가 왜 두려워해야 하지? 하지만 두려움은 이성을 듣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의 본능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도망쳐. 저 여자에게서 멀리 도망쳐. 왜 무릎 꿇지 않느냐? 박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릎 쓰는 법을 잊어버렸냐? 아니면 내가 군사들한테 시켜서 부러뜨려야 하냐? 경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목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술을 따라 이년아. 박관원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사또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공포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허리춤에 매달린 작고 무서운 세부사항 하나를 놓쳤습니다. 그녀가 다음에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을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역사에 기록된 그 대사는 왕 자신의 등골까지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필칠, 그녀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허리춤에 꽂힌 것을 만졌습니다. 그 작고 부러진 나무 비녀. 그녀의 마지막 유품. 그녀의 정체성. 박관원이 그것을 봤습니다. 뭐야, 그게? 그 초라한 나무 막대기가 뭐냐? 그걸로 머리를 꽂냐? 하하. 다른 관원들도 웃었습니다. 저것 봐. 옛날에는 옥비녀, 금비녀를 꽂았을 텐데, 이제는 나무 막대기야. 비참하다, 비참해. 하지만 경혜에게 그것은 나무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왕족의 피가 흐른다는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저벅. 그 한 걸음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촛불빛이 비녀 끝을 비췄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나무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칼이었습니다. 심판의 칼. 그녀는 그것으로 박관원을 가리켰습니다. 찌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리켰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너는 유죄다.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들었습니다. 박관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쥐고 있던 술잔이 덜덜덜 흔들렸습니다. 경혜가 드디어 말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나는 문종대왕의 딸이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이 폭풍우보다 강했습니다. 나는 문종대왕의 딸이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경혜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저벅. 그녀는 박관원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세 글자. 간단한 질문. 하지만 그 질문이 박관원의 세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네가 누구냐? 너는 사또다? 너는 관원이다? 아니다. 너는 배신자다. 너는 아첨꾼이다. 너는 왕의 피를 짓밟은 역적이다. 박관원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크
그의 목구멍에서 이상한 소리만 났습니다. 조선의 법에 따르면 노비는 양반에게 절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법에 따르면 역적은 주인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경국대전의 법전은 이 방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법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피의 법, 정통성의 법. 이곳은 광주 관하였습니다. 연도는 1457년이었습니다. 세상의 위계가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경혜는 자비를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아버지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을 뿐입니다. 문종의 눈, 왕의 눈, 심판자의 눈. 나를 죽이고 싶으면 죽여라.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적의 손으로 나를 건드리지는 마라.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노비가 양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권력은 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권력은 정통성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가장 정통성 있는 사람은 가장 초라한 옷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박관원이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술잔이 바닥에서 깨졌습니다. 술이 쏟아졌습니다. 붉은 술이 마치 피처럼 흘렀습니다. 끌어내, 전현을 당장 끌어내. 박관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군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경혜를 잡았습니다. 그녀를 끌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마치 뜨거운 석탄을 만지듯이 그녀를 다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특별하다는 것을, 이 여인을 함부로 대하면 천벌을 받을 것 같다는 것을. 경혜가 끌려나간 후 연회장은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한 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관원, 괜찮소? 박 관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날 밤 이후 박 관원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술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경혜가 나타나 그를 가리켰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리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그는 경혜를 다시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두근, 두근, 두근. 공포의 북소리. 다른 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경혜를 피했습니다. 노비 처소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그녀와 눈이 마주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경혜는 여전히 노비였습니다. 여전히 빨래를 하고 마루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를 노비처럼 대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노비들도 그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특별하다고, 이 여인에게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늙은 노비가 경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뜨거운 죽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마마, 그 노비는 존칭을 썼습니다. 이걸 드십시오. 경혜는 그 그릇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랜만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 고맙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노비에게 감사를 표하는 왕족.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지만 인간의 마음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경혜공주가 한 관원을 눈빛만으로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소문.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노비가 관원을? 하지만 소문은 계속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한양까지 도달했습니다. 궁궐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조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세조는 그 소문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죽은 단종이 나타나 그를 저주했습니다. 사육신들이 나타나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해까지. 세조의 몸은 이미 병들어 있었습니다. 피부병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돋아나고 고름이 흘렀습니다. 의원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몸의 병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세조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천벌이라는 것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이라는 것을. 그는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경혜의 소식을 들어보았느냐?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하, 그녀는 그저 관노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내 꿈에 나타나는 것이다. 마치 내가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내가 빌린 것처럼, 언젠가 돌려줘야 할 것처럼. 세조는 명을 내렸습니다. 경혜공주에게 집과 노비를 돌려주어라. 그녀가 비록 역적의 딸이지만 왕의 피는 부정할 수 없다. 그녀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명이 전달되었을 때 경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함성도 기쁨의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나무 비녀는 여전히 그녀의 머리에 꽂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럽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정성스럽게 닦아서 그것은 다시 빛났습니다.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빛으로. 경혜는 31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한과 고통으로 일찍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노비로 죽지 않았다는 것. 그녀는 공주로 죽었다는 것. 아니, 공주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로 죽었다는 것. 그녀의 무덤은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성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을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강제하는 것처럼. 역사책은 그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혜공주, 문종의 둘째 딸, 세조의 찬탈로 고난을 겪었으나 끝까지 왕족의 품위를 잃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차가운 문장입니다. 그것은 그날 밤 연회장에서 일어난 일을 담지 못합니다. 그것은 한 여인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방 안의 모든 남자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진실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더 어두운 곳에, 더 무서운 곳에. 진실은 이것입니다. 권력은 왕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권력은 훼손될 수 없는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빼앗기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재산을 빼앗기면 당신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자유까지 빼앗기면 당신은 여전히 사람입니까? 경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문종대왕의 딸이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여야 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버려도 당신이 당신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진정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경혜가 죽은 후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녀를 괴롭혔던 관원들이 하나씩 불행을 겪었다는 것. 박 관원은 병에 걸려 고름 흘리며 죽었고, 어떤 이는 미쳐서 자신의 머리를 벽에 찧었고, 어떤 이는 갑자기 모든 재산을 잃고 거지가 되었다는 것. 사람들은 이것을 그녀의 저주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이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인과응보라고. 하늘은 지켜보고 있었고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고. 오늘날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전설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전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경애처럼 싸워야 할 순간이 있습니까?
당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할 순간이 있습니까? 어쩌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순간이 온다면 경혜를 기억하십시오. 진흙탕에 빠져도 별은 여전히 별이라는 것을, 왕관을 빼앗겨도 왕은 여전히 왕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세상은 당신의 영혼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연회장은 이제 텅 비어 있습니다. 먼지가 쌓였고 거미줄이 쳐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메아리는 여전히 그곳을 맴돕니다. 저벅, 저벅, 집신이 나무를 밟는 소리, 두근, 두근, 겁에 질린 심장의 소리. 나는 문종대왕의 딸이다. 네가 누구냐? 그 질문은 이제 당신에게 향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세상이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았을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당신의 왕관입니다. 경혜는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노비였지만 왕이었습니다. 당신도 그 대답을 알고 있습니까?